안 됩니다. 상감께 먼저 드려야 할 진상품입니다. 안 됩니다. 상감께 먼저 드려야 할 진상품입니다. 왕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백성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청년은 임금이 내민 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길을 걷던 사내가 배고픈 듯 떡 하나만 달라고 청했을 뿐입니다. 값을 치르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의 운명을 뒤흔들고 결국 조선 역사의 한 줄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거절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사내가 바로 조선의 임금, 숙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직접 값을 치르겠다는데 거절한 백성. 여러분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당시 조선은 신분제가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왕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설화가 아닙니다. 조선 숙종 시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안동 땅에 살던 한 청년의 이름은 권씨였습니다. 그는 20살이 넘어서도 땅 한 평 없이 살았습니다. 겨우 아내를 얻어 살림을 차렸지만 먹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그의 형편은 참으로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변 벌판에 수수씨를 뿌렸고 그의 기적처럼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청년은 꿀 한 단지와 정성껏 만든 수수떡을 오쟁이에 짊어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서울이 가까워진 고개마루에서 그는 뜻밖의 사내를 만납니다. 밤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숙종대왕이 야행 순찰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7가지 장면을 따라가게 됩니다. 첫째,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시작. 둘째, 강변 벌판에서의 도전. 셋째, 기적 같은 풍작. 넷째, 한양으로의 여정. 다섯째, 숙종과의 운명적 만남. 여섯째, 진상품 거절의 진실. 일곱째, 안동좌수 임명과 그 의미. 이 7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백성과 그 진심을 알아본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동 땅에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뿐인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씨였습니다. 20살이 넘어 겨우 배필을 얻어 살림을 차렸지만 땅 한 평 없으니 먹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을 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던 시대, 땅 없는 백성은 남의 땅을 빌려 소작하거나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씨 청년의 아내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오?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호구총수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 백성 중 약 60% 이상이 무전농민이었다고 합니다. 땅 없는 백성은 봄에 씨를 빌리고 가을에 수확의 절반을 바쳐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땅이 없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고 남은 것으로는 한 해를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흉년이라도 들면 씨앗조차 구하기 어려워 다음해 농사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권씨 청년이 직면한 것은 바로 이런 악순환이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지만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도 없었고 돈을 빌려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당시 안동 지역은 양반 가문이 많아 토지 소유가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숙종 제위 기간 1674-1720 동안 조선은 여러 차례 흉년을 겪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 15년 1689과 숙종 24년 1698에는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굶주렸고 일부는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권씨 청년의 가난은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없이는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고 자산 없이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듭니다. 청년들이 흙수저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권씨 청년의 이야기는 300년 전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노력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기회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권씨 청년의 다음 선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에는 화전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비탈을 불태워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식 토지 소유권도 없고 관청의 허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산을 개간했습니다. 숙종시대 한 기록을 보면 경상도 산간 지역에 수천 명의 화전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몇 년간 한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땅이 척박해지면 또 다른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권씨 청년도 처음에는 이런 화전민이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전민의 삶은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관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쫓겨나야 했고 산불이라도 나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안동 지역에 살던 한 청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장사를 시도했습니다. 소금을 사서 산간 마을에 팔고 그곳에서 산나물을 사서 도시에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없어 제대로 된 물건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빚만 늘어났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가난한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화전민이 되거나 위험한 장사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양반 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권씨 청년은 이 모든 선택지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강변 벌판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와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고 도전했습니다. 권씨 청년의 절망은 단지 그의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공유하던 현실이었습니다. 땅 없는 백성은 봄에 씨를 빌리고 가을에 절반을 바친다는 기록은 그 시대의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씨 청년은 아내의 한숨 섞인 질문에 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강변의 벌판 땅을 보았소.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권씨 청년은 강변을 걸으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안동을 흐르는 낙동강 지류 근처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벌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주들도 관청도 아무도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이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홍수만 피하면 이 땅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씨앗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숙종시대 강변 개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변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자에게는 3년간 세금을 면제한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조정이 황무지 개간을 장려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흉년으로 경작지가 줄어들자 조정은 백성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특히 강변 땅은 홍수 위험 때문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비옥한 농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권씨 청년이 눈여겨본 강변 벌판도 바로 이런 땅이었습니다. 당시 안동 지역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물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장마 때면 강물이 범람해 강변 땅은 자주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은 이 땅을 피했습니다. 한번 농사를 지었다가 홍수로 모든 것을 잃으면 그 해를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 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곳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수확하면 된다. 봄에 씨를 뿌려 여름 장마 전에 거두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장, 위험해 보이는 사업, 불확실한 기회.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때로 위험한 도전이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권 씨 청년의 선택은 오늘날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대신 불확실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었다면 권 씨 청년도 오늘날의 도전자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에는 둔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군량을 마련하는 제도였습니다. 숙종 10년 1684 기록을 보면 경상도 일대에 둔전이 수십 곳 설치되었습니다. 이 둔전 중 상당수가 강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강변에 버려진 땅을 개간해 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홍수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홍수 시기를 피해 농사를 짓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숙종 20년 1694 충청도 금강유역에서 한 농민이 강변 땅을 개간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농민은 수수와 조를 심었는데 홍수가 오기 전에 수확해 피해를 피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자기 땅을 사고 분홍이 되었다고 합니다. 권 씨 청년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빨리 자라는 작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수수였습니다. 수수는 씨를 뿌린 후 3-4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봄에 심으면 장마 전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회는 때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강변에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한다는 기록은 조정도 이 땅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험을 보면서도 가능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홍수가 오기 전에 수확하면 된다는 생각.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전략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회를 나는 발견할 수 있는가? 위험을 두려워하기보다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권 씨 청년의 다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권 씨 청년은 수수 씨와 탄대를 구했습니다. 아내의 친척에게 빌렸는지 아니면 품팔이를 해서 샀는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마침내 씨앗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변 벌판에 수수를 심었습니다. 권 씨 청년은 강변 벌판에 수수씨를 뿌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돌보았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새가 씨앗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항상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 달에 큰 비가 내리면 어쩌지? 홍수가 예상보다 일찍 오면?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날씨를 걱정했습니다. 당시 농민에게 날씨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5년 1699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날씨가 고르고 비가 알맞게 내려 백성들이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기록은 숙종 시대 중반 이후 날씨가 비교적 안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조선은 소빙하기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불규칙한 날씨로 흉년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시대에 들어서면서 기후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숙종 20년대 후반은 비교적 풍년이 많았던 시기로 기록됩니다. 권 씨 청년이 수수를 심은 해도 아마 이 시기였을 것입니다. 봄부터 날씨가 고르고 비가 알맞게 내렸습니다. 수수는 빠르게 자랐고 권 씨는 매일 밭을 돌보며 수확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수수는 조선에서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쌀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고 가뭄에도 강했습니다. 또한 수확 기간이 짧아 장마 전에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권 씨가 수수를 선택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타이밍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 씨 청년이 만약 흉년이 든 해에 농사를 시작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이 아니라 준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강변을 관찰하며 홍수 시기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어느 해에 물이 넘치고 어느 달에 비가 많이 오는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시기를 선택해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이 올 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숙종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농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고구마, 감자 같은 새로운 작물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특히 수수와 조 재배가 활발했습니다. 한 기록을 보면 안동 지역 한 농민이 수수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수수를 수확해 술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수수로 만든 술은 맛이 좋고 보관이 쉬워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권 씨 청년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수수를 수확해 일부는 양식으로 쓰고 일부는 술을 만들어 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충청도 지역에서는 한 농민이 강변 땅에 참깨를 심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깨는 수수보다 가격이 높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농민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수익을 올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권 씨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기적처럼 수수는 전에 없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옵니다. 올해는 봄부터 날씨가 고르고 비가 알맞게 내렸다는 기록은 단순한 날씨 보고가 아닙니다. 권 씨 청년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강변 벌판에 씨를 뿌렸고 매일 밭을 돌보았고 마침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강변을 관찰하지 않았다면, 수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매일 밭을 돌보지 않았다면 풍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면 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권 씨 청년의 풍작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수수는 풍성하게 익었고 권 씨는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는 곡식의 일부로 꿀 한 단지와 정성껏 수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쟁이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는 한양으로 향했을까요? 권 씨 청년은 풍작을 거둔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수떡을 왕에게 진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이 직접 진상품을 가지고 한양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관청을 통해 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 씨는 직접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은 명확한 이유를 전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성을 직접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경국대전에는 진상제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도에서 토산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관청을 통해야 하며 백성이 직접 궁궐로 가는 것을 금한다. 이 규정은 백성이 함부로 궁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백성이 직접 진상품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권 씨가 살던 시대는 숙종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숙종은 백성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자주 미행을 나가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권 씨도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안동에서 한양까지는 약 300리, 현재 거리로 약 120km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걸어서 4-5일이 걸렸습니다.
권 씨는 오쟁이의 꿀 한 단지와 수수떡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도적도 있었고 맹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직접 전하는 것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권 씨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지 수수떡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거둔 농사입니다. 이것을 상감마마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 진심이 그를 300리 길을 걷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백성이 직접 한양으로 진상품을 가지고 간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경상도의 한 농민이 큰 인삼을 캐어 직접 한양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성종시대에는 전라도의 한 어부가 큰 물고기를 잡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물고기는 매우 희귀한 종이었고 왕은 어부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백성이 직접 진상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드물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권 씨도 이런 사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왕도 알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을 걸어 한양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양이 눈앞에 보이는 고개마루에 이르렀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직접 전해야 빛을 발합니다. 백성이 직접 궁궐로 가는 것을 금한다는 규정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규정보다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300리 길을 걸으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상감마마께서 내 정성을 알아주실까? 내가 과연 궁궐 문 앞까지 갈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편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직접 전할 것인가? 권 씨 청년의 선택은 후자였고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고개마루에서 그는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밤길을 걷고 있던 그 사내는 권 씨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짊어진 것은 무엇인고? 권 씨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해가 진 고개마루, 권 씨는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 사내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짊어진 것은 무엇인고? 권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안동에 사는 백성이 첫 농사로 지은 수수떡이옵니다. 상감마마께 진상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사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허허, 맛이 궁금하구려. 나에게 하나만 주시오. 내가 값을 치르리다. 이 순간 권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숙종의 미행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임금이 밤마다 미행하여 백성의 삶을 직접 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은 조선 역대 왕 중에서도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미행을 나가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신료들의 보고만 듣지만 밖으로 나가면 백성의 진짜 삶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숙종은 미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을 입고 고개마루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쟁이를 짊어진 권 씨를 발견했습니다. 숙종은 궁금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엇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는가? 권 씨의 대답을 듣고 숙종은 감동했습니다. 생애 첫 농사로 지은 것을 왕에게 바치러 간다니. 숙종은 권 씨의 정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떡 하나를 달라고 청했고 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앞의 사내에게 떡을 팔면 당장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떡을 왕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큰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작은 이익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작은 이익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하나쯤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지만 권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큰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떡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자신의 정성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는 눈앞의 이익을 거절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숙종이 미행 중에 백성과 나눈 대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숙종이 시장을 걷다가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물건을 팔면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숙종이 물건을 사려 하자 상인은 이것은 흠이 있으니 조금 싸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숙종은 그 정직함에 감동해 나중에 그 상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숙종이 한 농민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민은 밭에서 일하다가 숙종을 보고 나리, 이 땅은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숙종은 그 용기에 감탄하고 나중에 그 지역의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숙종은 백성의 진심을 알아보는 임금이었습니다. 권 씨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안 됩니다. 상감께 먼저 드려야 할 진상품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임금이 밤마다 미행하여 백성의 삶을 직접 살폈다는 기록은 숙종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진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권 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왕께 드릴 것이니 아무에게도 팔 수 없다.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칙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눈앞의 이익과 큰 목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권 씨의 선택은 후자였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숙종은 권 씨의 거절을 듣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권 씨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권 씨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궁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권 씨는 궁궐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감마마께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며칠 동안 궁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경비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대가 안동에서 온 백성인가? 예, 맞습니다. 즉시 따라오시오. 상감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권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신료들에게 명하되 며칠 뒤 오쟁이를 짊어진 안동 백성이 궁궐 문을 서성일 것이니 즉시 인도하라. 이 기록은 숙종이 고개마루에서 권 씨를 만난 후 미리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숙종은 궁궐로 돌아가자마자 신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안동에서 온 백성이 올 것이다. 그를 즉시 내게 데려오라. 숙종은 권 씨의 정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마루에서 떡을 거절한 그 청년이 진짜 진상품을 가지고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권 씨는 경비병의 인도를 받아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무백관이 도열한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료 앞에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쟁이를 내려놓고 수수떡을 꺼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 씨는 그저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숙종은 권 씨의 진심을 시험했고 그가 진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심은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왕이 백성의 진심을 시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한 번은 평민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상인에게 물건을 사면서 일부러 값을 덜 주었습니다.
정직한 상인은 날이 값이 모자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그 정직함에 감동하여 나중에 그 상인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정조는 화성을 건설할 때 인부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주었는지 직접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인부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인부는 솔직하게 모자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관리를 처벌하고 인부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명군들은 백성의 진심을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권씨의 진심을 이미 고개마루에서 확인했고 이제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준비한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임금이 신료들에게 며칠 뒤 안동 백성이 올 것이니 인도하라 명했다는 기록은 숙종의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씨가 궁궐 문 앞에서 헤매지 않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권씨의 진심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권씨는 자신이 고개마루에서 만난 사내가 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떡 하나를 팔았다면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때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권씨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숙종은 권씨가 바친 수수떡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짐이 직접 맛보니 과연 일품이로구나. 맛이 참 좋으니 이 사람의 정성이 천금보다 귀하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권씨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그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조정의 모든 신료가 권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직접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청했을까요? 돈일까요? 땅일까요? 아니면 높은 관직일까요? 하지만 권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과인이 바라는 것은 큰 벼슬이 아니옵니다. 안동 좌수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안동 좌수라니? 그 작은 고향 관직을 청하다니. 경국 대전에는 좌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좌수는 각 고을의 향리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수령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린다. 좌수는 지방의 향직 중 하나였습니다. 고을 수령관찰사나 군수를 보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품계는 높지 않았지만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좌수는 그 지역 유력 가문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좌수는 지역 백성의 신망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권씨가 안동 좌수를 청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관직을 받으면 떠나야 하지만 좌수는 고향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좌수는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씨는 단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생각한 것입니다. 숙종은 권씨의 대답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안동 좌수라. 과인도 그 자리가 그리 좋은가 싶소. 숙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씨를 안동 좌수로 임명하라. 오늘날에도 작지만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씨는 큰 관직 대신 작은 고향 직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양의 높은 관직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좌수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큰 회사의 높은 자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택할 것인가. 권씨의 선택은 후자였고 이것이 그의 가문을 300년간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좌수 직책이 가문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는 좌수 가문이라 불리는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좌수를 역임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한 기록을 보면 안동의 한 좌수 가문은 200년간 좌수 직책을 세습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교육을 담당하고 백성의 분쟁을 조정하고 향교를 운영했습니다.
경상감사마저도 안동에 들르면 좌수를 먼저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권 씨 가문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안동 좌수가 된 후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좌수를 역임했습니다. 안동권 씨는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주 이 씨의 한분파도 좌수 직책으로 시작해 큰 가문이 되었습니다. 전주 지역의 좌수였던 이 씨는 지역 교육에 힘쓰며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는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좌수는 단순한 지방 관직이 아니라 가문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당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이어질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좌수는 수령을 보좌하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기록은 단순한 직무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에서 좌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권 씨는 한양의 화려한 관직 대신 고향의 작은 직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의 가문을 수백 년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경상감사마저 안동 좌수를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그 권위는 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래 이어질 토대를 선택할 것인가? 권 씨의 선택은 후자였고 그 결과 안동권 씨는 조선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권 씨는 안동 좌수로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정성은 왕에게 전해졌고 왕의 은혜는 그의 가문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안동권 씨는 경상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7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합된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장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가난한 청년 권 씨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심과 원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한 가문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회를 발견하는 해안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풍성한 결실을 목격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진심을 직접 전하려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진심이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가문의 미래를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백성이 정성을 다하면 왕도 그 진심을 알아본다는 원칙은 조선 사회 전체에 흐르는 가치였습니다. 권 씨의 선택들은 바로 이 원칙을 따랐고 그 결과 그는 왕의 신임을 얻었으며 가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진심으로 준비하고 원칙을 지키고 지혜롭게 선택할 때 우리의 삶도 권 씨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큰 신뢰가 되고 작은 결단이 모여 큰 기회가 되며 작은 선택이 모여 오래 이어지는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성은 반드시 전해지며 원칙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숙종시대 안동의 가난한 청년 권 씨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땅 한 평 없이 시작했지만 강변 벌판에서 기회를 발견했고 정성으로 풍작을 거두었으며 원칙을 지켜 왕의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안동 좌수가 되어 가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7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권 씨는 모두가 포기한 강변 벌판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둘째, 당신은 작은 기회를 정성으로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매일 밭을 돌보며 풍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당신은 눈앞의 이익보다 큰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는 왕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넷째, 당신은 당장의 화려함보다 오래 이어질 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한양의 높은 관직 대신 고향의 작은 직책을 택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권 씨의 선택은 300년 전이지만 그 원칙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변 벌판 같은 기회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당신만 볼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발견하고 정성으로 가꾸고 원칙을 지키며 키워나갈 때 당신의 인생도 권 씨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권 씨가 왕 앞에서 떡을 거절한 순간인가요? 아니면 안동좌수를 청한 지혜로운 선택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권 씨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석과 관점이 이 역사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역사 속 숨은 이야기들을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권 씨의 선택이 300년 후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통하고 정성은 빛을 발하며 원칙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